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20대 대학생의 전 연인 살해 사건,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까지 이어지고 있는 교제폭력이 갈수록 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YTN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 뉴스 리뷰 Y, 교제폭력 보도를 살펴봅니다. 최근에 교제 폭력에서 교제 살인까지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경각심을 알리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YTN 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보도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전 연인을 살해하는 교제 살인, 또 폭력 소식에 두려움과 공포심이 돕니다. 이 헤어지자는 말에 교제 폭력을 휘둘렀다는 소식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한때는 연인이었던 사람인데 이제 헤어지자는 말에 폭력이나 살인까지 저지른다니까 이 연인들 사이에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또 공포를 느낀다는 일이 이상한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6일이죠. 2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초에 이 남성은 그 살인 피해자가 아니라 이 투신 시도가 의심된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된 상황이었는데요. 단독, 여친 살해 의대생, 부모 통화 끝에 양 노크와 피해자 발견 90분 지체라는 보도를 보면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경찰과 약 1시간 20분 동안 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투신하려 했는지 추궁하는 경찰에게 A씨가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경찰의 설득 끝에 부모와 통화한 A씨가 그제야 소지품 등을 언급해서 경찰이 A씨의 가방을 찾으러 건물 옥상에 다시 갔다가 살해당한 피해자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황 때문인지 가해자 신상에 대한 보도라든지 또 사이코패스 검사 유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많았던 것이 아닌가 짐작하게 합니다. 이 가해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궁금한 사건이긴 하죠. 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에서 또 어떻게 사건이 벌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초기 언론 보도에서 언급한 이 가해자 신상 내용을 보니까 이 서울에 있는 의대에 다니는 재학생이라는 점을 주로 부각했습니다. 특히 A씨가 수능 만점 출신이고 또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의대생 살인 사건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를 좀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 신분이 부각되면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아쉬운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수능 만점 의대생으로 확인, 그리고 수능 만점 의대생의 살인 앵커 리포트와 같은 보도입니다. 생명을 다룰 리가 피의자가 된 점에서 의대생 언급이 불가피할 수는 있지만 수능 만점 출신을 강조하고 헤드라인에서 부각하는 것이 이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어서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오늘 구속심사 보도의 경우는 앵커가 사건을 개괄하면서 피의자는 수능 만점 출신의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졌다고 언급을 하고 기자가 보도할 때도 이를 부연하고 있는데요. 가해자 신분이나 업적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닐 뿐더러 사람들이 피의자 신상을 찾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피해자 관련 정보까지 유포되는 일도 벌어지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전형적인 교제살인 범죄가 가해자 신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의대생 살인 사건으로 대중에게 소비된 것이죠. 일부 보도에서는 가해자가 모범생으로 느꼈을 부담과 강박을 분석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다소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서사는 교제살인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평범한 개인의 일탈쯤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가 지난해 4월에 발간한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사건 본질과 관계없는 가해자 업적을 보도하지 않는 건 중요한 2차 피해 방지 원칙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가해자 신상에 집중하고 평판을 전하는 보도가 교제폭력과 살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수차례 제기되었던 보도 준칙을 처음부터 잘 지켰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이 언론이 성범죄 등의 보도에서 선정적 혹은 자극적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그리고 성범죄 보도에서 가해자 개인보다 이 피해자 중심으로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보도하는 기준을 만들자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기도 했는데요. 가해자 신상에 주목하거나 또 지인들의 평판을 전하는 보도는 이 젠더 폭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서는 이 수능 만점 의대생이라는 가해자의 서사가 노출되면서 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노출되는 데에 일조했습니다. 이 언론이 교제살인의 심각성과 또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보도하는 입장이라고 할 때 어떤 정보를 보도하고 또 보도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능 만점 혹은 의대생 또 명문대생이라는 가해자의 신상은요, 특별하면서도 특히 사회적으로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치고 또 예외적 사건일 수 있다는 식의 개인의 문제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보도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보도국에서 신속하게 이 사건을 젠더 폭력 사건으로 규정해주고 또 피해자 중심 보도를 위한 보도 원칙을 제때 논의해주고요. 또 공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 특정 단어가 가해자의 서사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제목에 쓰지 말아야 한다거나 또 2차 피해 우려를 위해 자제해야 할 표현 등이 무엇이다 라는 것처럼 이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언론사가 이미 보도를 했으니까 우리 언론사가 따라서 보도하는 것은 괜찮다 식의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보도는 좀 지양해야 할 겁니다. 네, 언제나 어떻게 보면 피해자 중심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그런 시선의 보도를 좀 지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성찰이 필요한 대목 같고요. 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보도에 반영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보도도 역시 언론에서 제 기능을 발휘했다라고 보기가 매우 어려운 지점들이 있죠. 두 가지 정도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이 가해자가 의대생이고 수능이 만점이고 심지어 뭐 평범하고 조용한 모범생이었다. 뭐 이런 주변 평판도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 범죄의 심각성을 규정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해자를 미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해자를 미화한다는 건 피해자 측에서는 또 다른 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양했어야 하는데 너무 선정적으로 흘렀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많이 놀랐던 것은 뭐 경동맥을 찍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 전형적인 선정성 보도입니다. 선정성 보도가 당장의 시청률에는 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미 사회 문제화돼 있는 이 교제 폭력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떤 대응을 마련할 것에 대한 촉구보다는 시청자의 눈과 귀를 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보도에서는 내가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입장으로 기사를 쓰면 그게 아마 가장 정답에 가까울 수 있겠다라는 교훈을 얻고요. 그런 방향으로 기사를 쓴다면 조금 더 선정성의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도가 가서는 안 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해자를 미화하거나 어떤 선정성 보도로 조금 더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좀 피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친숙한 사이나 익숙한 공간 등에서 되풀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교제폭력의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반복되는 이런 피해를 막을 어떤 제도적인 대안 같은 것들은 없는지 이 YTN을 통해서 내용이 좀 전해지거나 조금 더 발전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도 내용들은 좀 어땠습니까? 네, 목숨 걸어야 하는 이별, 지난해만 최소 49명 살해당해 이 보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교제폭력과 살해 사건, 그리고 정부의 대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최소 49명의 여성이 살해당했고 살인 미수 피해자는 158명, 교제폭력 신고와 검거 수는 77,150명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전달해 지속적인 피해 현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제대로 된 실태 조사 없이 검거 수로만 피해 규모를 추정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통계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첫 걸음이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국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야 신고율도 올라가고 살인에 이르기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늘어나는 교제살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가 왜 피해자 보호에 계속 실패하는지와 같은 구조적 원인에 언론이 보다 집중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전이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보도가 이런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3일 앵커 리포트 교제 폭행에 이어 살인까지 안전이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온라인에서 안전이별 팁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 그대로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팁의 내용을 좀 보면 정 떨어지게 행동해라, 또 큰 돈을 요구해라, 또 진절머리 날 정도로 행동해라 식의 답변이 달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교제하던 상대방을 폭행하고 또 다치게 해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제 폭력을 당했다면 피해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반드시 주변에 알리고 또 상담소나 경찰 등에게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 교제 폭력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또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다가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또 주변인 그리고 사회의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성범죄 신고 2차 가해 무방비, 더 촘촘히 보호해야 이 보도는 현행법으로는 교제 폭력을 예방하기 어려운 형국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분리 조치나 접근 금지와 같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해야 하지만 그 범죄를 인정하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구두 경고로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만 됐을 뿐 논의조차 되지 않음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보도는 법의 빈틈 아래 예방할 수 있었던 범죄까지 놓치고 있는 현실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을 때만 발의를 반복하는 국회의 행태에 씁쓸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교제 살인에 대한 처벌과 또 예방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6년 전에 이 교제 폭력을 근절하겠다며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이 교제 폭력 검거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이 검거된 피해자들의 구속률은 2%대에 불과합니다. 이 교제 폭력은 주로 폭행이나 또 협박죄가 적용되는데요. 반의사 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이나 또 가정폭력과 달리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따로 없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발의됐음에도 모두 폐기됐거나 또 폐기를 앞두고 있어서 이를 위한 예방 조치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좀 공감이 갔습니다. 단일 사건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교제살인 평균 징역 20년, 대중수용 못할 것, 내부 자성도 이 보도는 사법부 내부에서 강한 처벌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2년간 선고된 교제살인 관련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다수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1년 정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에 걸맞는 자료 확보로 취재의 정성이 돋보였는데요. 이어서 대구지법 재판부의 사례를 들면서 교제살인 범죄의 적정 형량을 두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음을 짐작해 했는데요. 양형 기준을 재정비하고 가해자 접근 금지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 조치 신설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고 마무리해 관련 법의 제정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연인 살해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생산적 논의를 이끄는 문제의식을 담은 진중한 보도로 가치가 높았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 안전 이별이라는 말에 대해서 실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들었지만 폭력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실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법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심각성을 알리고 어떤 대응을 하도록 유도하는 어떤 보도 태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통계에서 보셨지만은 이 교제 폭력이나 살인은 이미 사회적으로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신고 건수가 전체 사례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그 비율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회에서 보는 시각은 이 교제 폭력이나 교제 살인을
그냥 사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해프닝 정도로 보는 사회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그 현행 법에는 이 교제 폭력이라는 정의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입건이 되냐면은 폭력이나 폭행죄로 입건이 됩니다. 그런데 폭력이나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 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일정 부분 설득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귀고 서로 좋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뭐 이렇게 손을 댄 것이 그냥 그 교제의 과정이고 네가 나를 양해해 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 사건 자체가 종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결국 피해자가 참지 못하고 뭐 신고를 하거나 처벌을 원한다고 말을 하면 그때 이제 이것이 폭력이 가해져서 살인까지 이어지는 대부분의 사건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 범죄라든가 가정폭력 그처럼 피해자가 즉시 분리될 수 있는 조치, 이런 조치들, 이런 것들도 빨리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교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반복해서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도 물론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언론 보도는 이런 교제 폭력이나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선정적인 보도로 많이 흐르고 있다는 점이죠. 이건 언론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스토킹 범죄라든가 가정폭력 예방법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한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익했던 보도를 하나 언급하고 싶은데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남성 상담 비율 5.9%, 보호시설은 한 곳. 이 보도는 가정폭력과 스토킹에 의한 피해가 남성에게도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서울시에만 있고 여성시설의 1.5% 수준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알렸습니다.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 피해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남성 보호 장치도 필요하고 피해자가 다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해 제도가 설계되어야 함을 전했는데요. 성범죄 피해자는 남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여성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회의 통념을 변화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보도라 생각합니다. 또 남성 피해자 대상의 제도와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를 짚어 유의미했는데요. YTN이 이러한 실태를 꾸준히 보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로 좀 느껴지는데 이제 뭐 낮은 수준의 어떤 심각성 인식이나 관련된 법률적인 부분들,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반의사 불벌죄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교제살인 명명부터 본질까지 정확히 보도해야. 매년 증가하고 치밀해지며 잔혹해지는 교제살인. 소수의 일탈이 아닌 구조 문제에서 발생하는 범죄임이 짙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인 간 싸움 정도로 치부했던 인식을 넘어 중대한 사회적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건 명명과 일련의 선정적인 보도는 여전히 언론에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언론의 사건 규정은 중요합니다. 사건을 어떻게 규정함에 따라 관심을 불필요한 곳으로 돌릴 수도 있고 반대로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교제살인과 피해자 보호에 실패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짚고 공론장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본질과 관계없는 가해자 서사 보도 말아야. 교제 폭력, 또 살인을 포함한 성폭력 사건은 일부 개인의 정신적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성인식, 또 성차별적 문화 등 사회 문화적 구조에도 원인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신상과 또 평판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제살인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노출이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능이나 업적 등의 정보가 사건과 무관한 점을 부각할 수 있으므로 보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실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보도를 할 때 이 피해자가 가족이다, 지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기사를 쓰거나 보도를 하게 되면 이런 2차 가해라는 것들이 좀 축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